당신은 아버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이 밤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는 해봤어? 권서방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잖아. 공부. 권성우. 이리 당장 못 나와? 너는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은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손님이 와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온 손님 좀 돌려보낸 게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준에 만회하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러면 성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쫓아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권석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7세 권종훈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서울에 올라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권 씨. 그런 권 씨를 문전박대한 며느리에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들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권 씨는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들은 권 씨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똑같이 복수해준 아들. 권 씨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아들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양친을 잃고 집안이 쫄딱 망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 씨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의 빌부터 살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 길로 권 씨의 평생 직업은 농부가 되었죠. 권 씨는 성인이 되고 독립해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연애도 취미 생활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었죠.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 앞으로 농사 지을 땅도 사고 살만해지기 시작한 때가 30대였습니다. 조금 숨 돌릴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30대 늦은 나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없이 살아온 한, 못 배운 한이 사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외아들을 보았으니 아들은 그런 한 속에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굶는 한이 있어도 아들 책 한 권을 더 사주었고 결핍 없이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 대학 안 가고 취업할까 해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늘 풍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종훈이 고등학생일 때 2, 3년 작황이 좋지 않아 집이 휘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조금씩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꾸기도 했죠. 하필이면 그때가 아들이 대학을 갈 때라 권 씨와 아내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 아들의 말에 권 씨는 충격이 컸죠. 졸업하고 바로 돈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네가 왜 집안 사정까지 신경을 써?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지.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대학도 못 보낼까 봐 그래. 그래, 종훈아.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울 게 뭐가 있어? 아무 생각 말고 공부해. 대학을 가야 사람 곳이라고 사는 거야. 저는 농사 짓고 살아도 돼요. 그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진로는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돈 생각은 말어. 아들도 공부에 뜻이 있었기에 권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죠. 아들이 대학을 간 첫 해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그해 1년은 서울 사는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 키워준 값을 갚으라고 하겠냐? 그래도요. 아들은 실제로도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권 씨에게 보내기도 했죠. 권 씨는 아들이 보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돈을 보내지는 말어. 그 돈으로 책을 사던지 아니면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아들은 권 씨 부부가 힘들까봐 걱정했지만 하늘이 도와서인지 그 다음 해부터는 일이 잘 풀려 여동생에게 빌린 돈도 이자까지 쳐서 갚았고 대출받은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은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20대 후반에 결혼도 했습니다. 권 씨 삶이 말년에 술술 잘 풀리는 듯 했죠. 아들이 결혼할 당시 권 씨는 땅을 팔아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아마 마지막 지원이 될 듯 했기에 권 씨 부부가 농사지어 먹고 살 정도만 남기고는 전부 처분했죠. 그렇게 아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아들 뒷바라지하며 늙어버렸지만 그런 아들을 보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꿈꾸던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권 씨는 어느덧 80세가 되었고 손자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시는 거는 어떠세요? 갑자기 서울엔 왜?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요. 병원 가까운 도시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멀어서 제가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요. 됐다. 그렇게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살아? 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아, 우리가 안 편해서 싫어.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말만이라도 고맙다. 아들은 나이 든 부모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 명절 때나 내려오는 것에 죄스러워했죠. 너희는 별일 없고? 저희는 없죠. 아, 장모님이 집에 와 계세요. 사돈이 무슨 일 있으시대? 그건 아니고요. 성우가 내년에 고3 되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입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장모님한테 살림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나 봐요. 당분간 와서 지내신대요. 사돈 힘드실 텐데. 장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적적하셨다고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직 60대라 권 씨 부부보다는 훨씬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건강 잘 챙겨라.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권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식탁 위에 있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자꾸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큰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받아온 것만 다 먹어보고. 위염이라는 동네 병원의 진단에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권 씨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고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엉뚱한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췌장암이라뇨. 아내가 그새를 못 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해 보라는 거야. 아들은 무척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80 먹는 동안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낯선 듯 했죠. 꼭 권 씨가 당장 췌장암 진단이라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보세요.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그래? 그래도 뭐든 서울이 낫겠죠. 오시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들의 성화의 권 씨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날짜를 잡고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쩌죠? 갑자기 2박 3일 출장이 잡혔는데 아버지 검사 다음 날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하필 딱 맞춰서 출장을 가야 된다는 아들. 어머니는 다리 아파서 여기까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우 엄마한테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며느리에게 병원에 동행하게 한다는 말에 권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혼자 가면 돼. 혼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세요? 보호자도 없이. 아니면 네 고모한테 부탁해 볼게. 아들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애엄마가 그날 A입시 때문에 어디 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됐어. 고모한테 말해서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말어. 애 학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검사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알았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자주 연락할 일도 없을 텐데 아들도 늙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을 괜한 일로 걱정하게 한 듯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검사 날이 되어 권 씨는 홀로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엔 권 씨의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는 무릎 어떻대? 괜찮아. 그나저나 오빠가 걱정이지. 별거 아니겠지.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있는데. 검사 후에 권 씨는 여동생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에 아들과는 곧 집으로 내려갈 거라고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나 저녁엔 모임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 나도 버스 타고 가려면 이제 가야지. 터미널에 데려다 줄게.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려 하자 권 씨도 슬슬 돌아가 봐야 했습니다. 근데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왔어? 이제 겨울이나 마찬가지야. 벌써 추울 줄은 몰랐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왔는데 해가 지니 제법 쌀쌀했습니다. 어차피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 괜찮아. 여동생은 그런 권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수다 떨다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린 권 씨는 시골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표는 끊었어요? 이제 끊으려고 들어왔어. 권 씨가 통화를 하며 터미널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네. 얼른 줄 서야겠어. 권 씨는 서둘러 줄을 섰습니다. 다들 어디 가는 것인지 늦은 시간에도 줄이 길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권 씨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어라, 지갑이 어디 갔지? 그런데 만져지는 것은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외투에 넣어놨나 더듬더듬 만져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갑은 없었습니다. 권 씨가 한참 옷을 뒤적거리고 있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권 씨는 하는 수 없이 줄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지갑이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온 권 씨는 외투를 벗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러 겹 입은 것도 아니기에 찾았던 곳도 찾아봤자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권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동생과 밥 먹고 차를 마실 때는 나오면서 권 씨가 계산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두고 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권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 지갑 떨어져 있나 좀 봐봐. 지갑? 안 보이는데. 왜? 없어졌어? 그러네, 어디에다가 흘렸나? 그럼 어떡해? 내가 다시 가야 하나? 아니야. 뭘 와. 더 찾아보고 없으면 종훈이한테 전화하면 되지. 얼른 가봐. 권 씨는 늦었다는 여동생이 행여나 차를 돌릴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으로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카드도 지갑에 넣어놓는 바람에 표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이 없다고요? 그래, 누가 훔쳐갔는지 흘렸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어째? 고모는 가버렸고요. 진작에 갔지. 종훈이한테 전화해봐요. 출장 간 애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종훈이네 집이 가깝잖아요. 거기라도 가야지. 큰일이네.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자도 끊길 것 같은데. 뭐가 큰일이에요. 아들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오면 되지. 뭘 자. 안사돈도 있다는데. 그래도 사정이 그런데 아들 집에서 하루 잘 수도 있죠. 어쨌거나 통화해봐요. 방법이 없잖아. 권 씨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때마침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려가고 계세요. 아들의 물음에 권 씨가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찾아보겠다는 권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이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찾아요? 늦은 시간에 헤매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들도 아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발견했으면 연락이 오겠죠. 만약 훔쳐간 거면 어차피 못 찾고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너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일이 일찍 끝나서 곧 올라갈 거예요. 먼저 가 계세요. 나 때문에 일 못 끝내고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성우 엄마한테 돈만 좀 꿔달라 그래. 내일 낮에 붙여줄 테니까. 안사돈도 있고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이 빨리 끝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골 갔다가 그런 일 있어서도 돈만 들려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계시긴 한데 하룻밤인데 어때서요? 안방에서 애엄마랑 같이 주무시라 그러고 아버지랑 저랑 작은 방에서 자면 돼요. 아들의 말에 권 씨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말대로 돈만 빌려서 돌아가는 것은 권 씨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아들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갈게. 택시 타고 가시면 나와 있으라고 할게요. 택시 타시면 기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권 씨는 아들의 말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괜히 지갑을 잃어버려서 민폐가 되는 듯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명절엔 대부분 아들네가 내려왔지. 권 씨가 올라온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에 보고는 올해 설과 추석엔 아들이 일이 바빠 못 내려왔기에 이번에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얼굴이나 보고 내일 아침 일찍 나오자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은 새까매졌지만 시골의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밝은 밤이었습니다. 낮보다도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들을 보며 권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장에 다니며 서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아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한 스스로의 삶이 뿌듯했습니다. 택시는 20분쯤 달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아, 예. 잠시만요. 우리 며느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카드도 되는데 카드 없으세요?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권 씨의 대답에 택시기사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권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고, 미리 나와 있어야지. 이거 가봐야 하는데. 민망한 기분에 고개를 더 빼고 살피자 저 멀리서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기 왔네요. 며느리는 택시를 발견하고는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택시비요. 며느리가 택시비를 결제하고 나서야 권 씨가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 권 씨는 쌀쌀한 바람에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권 씨를 한 번 보고는 휴대폰을 힐끔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8시 40분. 시계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더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권 씨는 얼떨결에 며느리가 건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니 손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2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니? 지갑 잃어버리셔서 못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권 씨는 대답 없이 뒷말을 기다렸습니다. 막차 시간은 못 맞출 것 같고 이걸로 터미널 근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금 이 돈을 들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란 소리였습니다. 성우 아빠가 전화 왔는데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곧 성우 중간고사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좀 예민해요. 그리고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조금 불편해하시기도 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저희 집에 못 모시는 거 아버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 씨는 손에 들려있는 10만 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쌩하니 바람이 불었고 돈이 날아갈까봐 권 씨는 순간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지폐, 날씨에 맞지 않은 얇은 옷, 모든 것이 권 씨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털잠바를 입고 나온 며느리는 추위를 모르는 듯 했고 무척 당당했죠. 날이 쌀쌀해졌어요. 더 늦으면 택시 잡기도 힘드니까 어서 가보세요. 종훈이가 그러라고 해. 성우 아빠한테는 제가 잘 말할게요.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권 씨 보고는 아무 말 말라는 듯 했죠. 그런 것을 보면 며느리의 독단적인 결정인 듯 했습니다. 권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돌아올 텐데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처럼 미리 약속 없이 찾아온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눈치 없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는 않았죠. 터미널 근처에 숙소도 많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시면 며느리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도 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숙소가 많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며느리를 권 씨가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이 앞에 많이 다니더라. 며느리는 권 씨의 대답을 듣고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다며 돌아섰습니다. 거세게 부는 찬바람보다도 더 차갑게 돌아선 며느리. 어쩐지 억울하고 서러운 기분보다도 갈 때 가더라도 아들내미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어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조금 걷자 택시가 지나갔고 권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차 안으로 들어오자 권 씨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권 씨가 바보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시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 싶었죠.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일 아침에 내려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저 자신만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 아이 낳고 잘 산 것을 보면 적어도 아들한테는 좋은 아내이고 손주한테는 좋은 엄마이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30분 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 버스비까지는 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 씨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훈이네 도착했어요. 왜 전화가 없어? 권 씨는 아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많이 생략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내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혼자 모텔에 갔다고요? 아이고 됐어. 안 그래도 종훈이네 집에서 자는 게 마음에 걸렸어. 안사돈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서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만 원 달랑 쥐어주고 쫓아내요? 쫓아내긴. 갑자기 찾아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권 씨는 화내는 아내를 달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바로 돌아가셨다고요?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 막차가 있길래 얼른 터미널에서 버스 탔어.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혼자 가셨어요. 애도 아니고 혼자 왜 못 가? 집에 도착했으면 어서 쉬어. 피곤할 텐데. 아들은 권 씨의 말에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 씨가 착잡한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3분쯤 흘렀을까. 권 씨는 다시금 울리는 벨소리에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호 엄마가 아버지를 쫓아낸 게 맞아요? 아들의 첫말에 권 씨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탔다니까. 모텔에 계신 거 알아요. 어디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확신에 찬 아들의 말에 다 틀렸다 싶었습니다. 뭐하러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가서 버스만 타면 되는 걸. 어디 계시냐니까요. 아들은 권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아들이 권 씨를 데리고 차를 탔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고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 권 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그렇다고 해도 성호 엄마가 집에 들이지도 않고 가시라고 했으면 최소한 아버지라도 저한테 연락은 하셨어야죠.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너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러면 더 신경 쓸 거 모르셨어요? 권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일만 크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권 씨는 아들네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는 해봤어?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권서방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잖아. 공부! 권성우! 이리 당장 못 나와? 아들은 갑자기 소리치며 방에 있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손자가 어슬렁 어슬렁 나왔습니다. 너 이 자식은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은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손님이 와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온 손님 좀 돌려보낸 게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주네 마네 하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러면 성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니, 집주인이 누굴 드릴지 안 드릴지 선택도 못해? 집주인이요? 이 집주인이 누군데요? 그러자 안사돈이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은 진작에 팔았잖아. 7년 전 새로 지은 이 아파트로 이사했던 아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 집값 올라서 처분하고 이 집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신은 거기에 얼마나 보탰는데? 얼마 보탰는지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내 집도 되는 거지. 어떡하지? 나는 그때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건데 이제 이 집 팔아서 갚을 생각이거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지. 종훈아, 권 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손님을 드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장모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뭐야? 권서방, 미쳤어?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내서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모텔에서 주무시든 택시비를 해서 댁으로 돌아가시든 하시면 되겠네요. 여보, 당신도 걱정되면 따라서 나가. 지금 이렇게 한 거
후회 안 하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잘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가 소리를 치려다 말고 애써 숨을 가라앉혔습니다. 한참을 서로 말없이 서 있다가 며느리가 잠시 후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연락할게. 그러자 안사돈은 눈을 크게 뜨더니 분한 표정으로 아들 손에 들려있던 10만 원짜리 수표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방에서 작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또 한참 뒤에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너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결국 권 씨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아들네 집. 착잡한 마음도 있는 한편 오랫동안 아리던 일을 뺀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들만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권 씨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만 벌면서 사느라 집을 제대로 못 돌봤어요. 중요한 걸 외면하고 살았네요. 아니다. 내가 괜히 와서는 너 심란하게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다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로 팔아서 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꼭 갚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됐어? 이 집 반 돈 내가 어디다 쓴다고. 갖고 계세요. 됐다. 받을 생각으로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성우 엄마랑 반목하지 말고 살아. 사람이 행복한 것도 다 가정이 화목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야. 알고 있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집안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아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자고 다음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터미널이 아닌 권 씨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밥 먹고 가. 아내가 크게 반가워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더니 다시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권 씨는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들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뭐야? 팔지 말래도. 대신 이 돈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럴 거면 뭐하러 팔어? 성우 엄마도 성우도 다들 정신 차려야죠. 너무 풍족하게만 산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돌려드렸다고 말했고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돌려주시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만이 아니라 어버이날이나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도 내려갈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자주 뵐게요. 성우 엄마가 그렇게 하겠대. 안 하면 집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단호해 보이는 아들의 권 씨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그날 일은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서운하셨던 마음 푸세요. 나는 너만 행복하면 다 괜찮다.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 달 어머니 생신 때 내려갈게요. 권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암은 아니라도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죽기 전에 원 없이 아들을 본다니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돈 없고 힘없는 노인네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해 주는 게 내 아들이지만 참 고마웠죠.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정말로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부모를 위해 노력해 준 것이니만큼
아들의 효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며느리도 아들과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으로 봐서는 둘 사이도 잘 해결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니 권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권 씨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